시신 안치실에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이수진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나는 그 거짓된 평온함 아래에 얼마나 깊은 절망이 숨겨져 있었는지 안다. 그 절망을 만든 것은 바로 나였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뺨 위로 하얗게 부서졌다. 살아생전 회의실에서 내 질책을 들으며 파랗게 질려가던 그 얼굴과 겹쳐 보였다. 내 이름은 강민준.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 냉철한 리더라고 불렀다. 한때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살인자일 뿐이다. 법정은 내게 무죄를 선고했고 세상은 그녀의 죽음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진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그녀를 죽였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 내 혀끝에서 나온 칼날 같은 말들과 얼음 같은 눈빛으로 그녀의 영혼을 베고 찔렀다. 이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진 지 벌써 5년째다.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고 하나뿐인 딸은 나를 괴물 보듯 한다. 그 아이의 눈빛은 마치 판사의 선고처럼 내 가슴에 박혀 있다. 유죄, 당신은 유죄입니다. 아버지, 매일 아침 나는 텅 빈 집안을 감도는 서늘한 공기 속에서 눈을 뜬다. 대리석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냉기를 뿜어내고 내 발소리는 텅 빈 복도를 따라 유령처럼 울려 퍼진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시기, 두려움을 한 몸에 받았던 이 남자는 이제 그림자 속에서 살아간다. 식어 빠진 커피를 마시고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본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저 쌓여갈 뿐이다. 후회라는 이름의 먼지처럼 밤이 되면 죄책감은 더욱 선명해진다. 어둠 속에서 이수진의 얼굴이 떠오른다. 처음 회사에서 그녀를 보았던 날의 앳된 얼굴. 회의실에서 당차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던 총명한 눈빛, 그리고 마지막. 내 앞에서 무너지던 그 처참한 모습까지.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 나를 고문한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밤이 계속된다. 사람들은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오해로 인한 비극이라는 편리한 제목 아래 모든 것을 묻어두고 싶어한다. 나 역시 한때는 그랬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 위선적인 침묵 속에 숨을 수 없다. 이것은 나의 고해성사다. 이미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해야만 한다. 내가 어떻게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내 오만과 불신이 한 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는지, 이 이야기는 내가 여전히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을 내 손안에 쥐고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어리석은 날들. 그리고 내 차가운 세계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던 한 여자. 이수진에 대한 이야기다. 그녀가 내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던 그날. 모든 비극의 씨앗은 이미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기억의 문을 열려고 한다. 먼지 쌓인 과거를 들추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형벌이다. 그의 봄은 유난히 화창했다. 내 제국의 성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견고해 보였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랬다. 나는 내 성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내 발밑에서 일어나는 작은 균열 따위는 눈치채지 못했다. 혹은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가진 힘을 숭배했다. 돈과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존엄한 존재인지 잊고 살았다. 직원들은 나를 두려워했고 나는 그 두려움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들에게 나는 자비 없는 신과 같았다. 나의 결정 하나에 그들의 운명이 갈렸다.
나는 그 권력의 정점에서 희열을 느꼈다. 이수진, 그 이름 세 글자를 처음 인식한 것은 그녀가 입사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다. 수백 명의 직원들 속에서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조용하고 성실하며 맡은 일은 군소리 없이 해내는 그런 유형의 직원. 내 비서가 보고하는 수많은 서류 속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이름이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그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잉크 자국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잉크 자국이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번지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너무나 사소해서 훗날 내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전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평범한 오후의 일이었다. 내 기억의 첫 장은 그렇게 시작된다. 눈부신 성공의 빛 아래 가려져 있던 짙고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 이제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그 성공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빛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증언이다. 내 하루는 기계의 부품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갔다. 오전 6시 정각. 암막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빛도 허용하지 않는 침실에서 눈을 뜬다.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하는 12걸음. 면도를 하고 샤워를 하는 20분. 옷장에서 어제와 똑같은 색의 슈트를 꺼내 입는 5분. 내 삶에는 어떤 변수도, 즉흥적인 감정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모든 것은 통제해 있어야 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었다. 저택의 1층으로 내려가면 가사도우미가 말없이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나를 기다린다. 토스트 한 조각, 블랙커피 한 잔, 신문에서 경제면을 펼쳐 밤사이 변한 숫자들을 확인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식사 상대였다. 텅 빈 식탁의 맞은편 의자를 볼 때마다 오래전 이곳에 앉아 제잘거리던 아내와 딸의 환영이 어른거렸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어 그 잔상을 지워버렸다. 감상은 약한 자들의 사치일 뿐이었다. 수행기사가 모는 검은색 세단에 오르면 비로소 나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내가 만든 거대한 왕국처럼 보였다. 저 빌딩들, 저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그 모든 것이 내 성공의 증거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풍경의 일부가 아니었다. 나는 언제나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을 관망하는 구경꾼이었다. 회사에 도착하면 로비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멎고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춘 채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는 나를 위해 비워져 있었고 내 전용층에 내리면 비서가 허리를 굽혀 나를 맞았다. 복도를 걸을 때 내 구둣발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직원들은 투명인간처럼 제자리에서 숨을 죽였다. 나는 그들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존재였다. 그 두려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회의실은 나의 전쟁터였다. 나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숫자와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다. 보고서의 작은 오타 하나, 예측치의 미세한 오차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다. 한 번은 의욕 넘치는 젊은 팀장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의 계획에서 치명적인 허점 3가지를 발견했다. 김 팀장, 내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쟤네는 이 계획이 성공할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나? 그것은 약 80%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표님, 나는 코웃음을 쳤다. 확신 이 바닥에서 확신만큼 위험한 건 없지. 자네가 놓치고 있는 건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무능함이야. 이따위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린 것을 보니 자네는 아직 팀장 자격이 없어. 당장 물러나.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팀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다른 임원들은 감이 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나의 권력을 확인했다. 동정이나 이해는 조직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다.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남았다. 그날 오후 비서로부터 딸아이의 전화가 연결되었다. 내 딸, 서연이. 그 애가 먼저 내게 연락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대부분은 돈이 필요할 때였다. 무슨 일이냐? 내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차갑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번 달 말에 유럽으로 그림 공부하러 가요. 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그 안에는 어떤 기대나 설렘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알아서 보내주실 거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지난 수년간 나는 일에 미쳐 아내를 떠나게 했고 딸의 성장 과정을 모두 놓쳤다. 그 애의 졸업식 날에도 나는 해외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다. 계좌번호 보내. 그리고 끊는다. 나는 감정이 끓어오르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석양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내 딸아이의 마음 하나 얻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나는 곧바로 책상 위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고통을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이수진, 그녀는 바로 그 무자비한 나의 제국에 속한 이름 없는 부품 중 하나였다. 나는 그녀를 개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기획팀의 수많은 직원 중 한 명. 월급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파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존재감이 희미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내 주위에 거대한 얼음벽을 쌓아 올렸다. 아무도 나를 상처 입히지 못하도록, 나의 나약함을 들키지 않도록. 과거에 겪었던 배신과 상실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믿음은 배신당하고 애정은 약점이 될 뿐이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내 성은 완벽하게 안전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가장 견고한 성벽도 아주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들 존재가 내가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그 평범한 여직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나는 내 얼음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빛나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빛이 나 자신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내 얼음 왕국에 첫 균열이 생긴 것은 신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전략 회의에서였다. 제네시스는 회사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야심찬 계획이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에 내 모든 것을 걸었고 따라서 임원들에게서 기대하는 바도 지극히 높았다. 하지만 내 앞에는 실망스러운 풍경만이 펼쳐지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은 임원들은 하나같이 내 눈치를 살피며 입을 뗐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포장한 변명뿐이었다. 기존의 성공 공식을 답습하거나 경쟁사의 전략을 어설프게 모방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안전한 길만을 택하고 있었다. 이게 여러분이 몇 주간 밤을 새워 고민했다는 결과물입니까?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쓰레기통에나 어울릴 법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군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내 분노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대표님,
가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기획팀의 말석.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다. 이수진이었다. 그녀의 팀장인 박 부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미간을 짚었다. 누구지? 기획팀의 이수진 사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였다. 일개 사원이. 그것도 대표가 격노한 상황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박 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흥미로웠다. 내 앞에서 이 정도의 담력을 보이는 직원은 오랜만이었다. 어차피 더 들을 만한 이야기도 없었다. 회복에 단 내 시간을 1분이라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면 자네와 자네 팀장은 내일부로 회사에서 볼 수 없을 걸세. 차가운 경고에도 그녀는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회의실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존의 모든 제안을 뒤엎는 한마디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주장은 파격적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의 우월성과 제품의 성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기술은 상향 평준화되었으며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 얻는 감성적 유대감과 특별한 경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소셜미디어에서의 경험 공유 문화, 그리고 인간의 근원적인 소속감 욕구까지.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깊이가 있었다. 다른 임원들이 숲의 나무들만 보고 있을 때 그녀는 숲 전체의 지형과 기후 변화를 읽고 있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나는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다. 처음의 냉소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어느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떨림이 사라지고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먹은 사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빛나는 한 명의 프로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충성 고객들을 위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독점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을 우리의 명예 홍보대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는 초기에 집중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두 뺨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 모습은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그것은 순수한 지적 희열이자 재능에 대한 경외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 부장을 향해 말했다. 박 부장, 지금부터 기획팀은 이수진 사원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일주일 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게. 회의는 여기까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내 등 뒤로 임원들의 놀라움과 안도의 한숨이 뒤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대표실로 돌아온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의 이수진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하나의 별처럼 그녀는 탁월했다.
수많은 무능하고 나태한 인간들 틈에서 발견한 보석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나는 비서를 불러 이수진의 인사 기록 카드를 가져오게 했다. 평범한 지방 대학 출신, 특별할 것 없는 경력. 하지만 서류상의 기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 안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곧 고개를 들었다. 결국 저 아이도 야망에 가득 찬 똑같은 인간일 뿐이야. 대표의 눈에 띄어 승진하고 싶었겠지. 순수한 열정, 그런 건 동화에나 나오는 소리다. 나는 스스로에게 경고했다. 강민준, 감상에 빠지지 마라. 저 아이는 그저 유능한 부품일 뿐이다. 활용하고. 단물이 빠지면 버리면 그만이다. 믿음을 주는 순간 너는 또다시 배신당할 것이다. 나는 이수진의 인사 기록 카드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마치 위험한 불씨를 치우는 것처럼. 하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떨어진 그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나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 했다. 그것이 내 견고한 성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거대한 화염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수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놀라운 속도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획팀의 실무 책임자가 되었고 그녀의 지휘 아래 팀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로 넘쳤다. 그녀는 거의 매일 야근을 했다. 사무실의 불이 대부분 꺼진 늦은 밤. 나는 내 사무실에 CCTV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팀이 일하는 모습을 보곤 했다. 지쳐 보이면서도 눈은 빛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예감했다. 이수진은 종종 직접 내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석에 겁먹은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보고는 언제나 간결하고 논리정연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미리 준비해왔다. 나는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어쩌면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독초에 둘러싸인 연약한 꽃과도 같아탔다.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나자 업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태영그룹의 반응이 즉각적이었다. 태영의 윤 회장은 나와는 오랜 악연으로 얽힌 인물이었다. 그는 정당한 경쟁보다는 비열한 술수를 선호하는 자였다. 그는 우리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의심의 씨앗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뿌려졌다. 어느 날 오후 회사 보안팀장이 극비보고라며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나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내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대표님, 좋지 않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수진이 있었다. 늦은 밤. 후미진 골목길에서 험상궂은 인상의 한 남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절박해 보였다. 보고서에는 남자의 신원에 대한 추측이 덧붙여져 있었다. 태영그룹의 해결사로 의심되는 인물.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얼마 전까지 그녀에게 느꼈던 희미한 온기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익숙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세상에 순수한 인간은 없다. 나는 사진 속 그녀의 절박한 표정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다.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배신자의 얼굴. 이 남자, 확실한 신원 파악해. 그리고 이수진 사원, 지금부터 모든 동향을 감시하도록. 그날 이후
나는 CCTV 모니터를 통해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녀의 야근은 더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헌신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회사 기밀을 빼돌리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었다. 동료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정보를 얻기 위한 교활한 연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키운 뱀에게 발등을 물린 기분이었다. 며칠 뒤,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였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내역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들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보고서는 이것이 정보를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쪼개서 입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는 실수했다. 고작 이 정도 돈에 자신의 미래와 회사를 팔아넘기다니. 나는 그녀의 재능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것이다. 나는 그때 그녀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낡은 물건들을 중고 사이트에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돈은 병원에 있는 동생의 약값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나타났다. 보안팀이 그녀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복구했다는 이메일 초안이었다. 내일 저녁까지는 최종 데이터를 넘겨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모든 게 걸린 문제예요. 이메일의 수신자는 가상의 아이디로 되어 있었다. 맥락이 잘려나간 이 문장들은 내 눈에는 완벽한 스파이의 접선 암호처럼 보였다. 최종 데이터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기술을. 모든 게 걸린 문제는 돈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훗날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이메일에는 그녀가 동생의 치료를 위해 해외 의료기관에 보내는 문의 메일이었고, 최종 데이터는 동생의 병원 기록이었으며, 모든 게 걸린 문제는 말 그대로 동생의 목숨을 의미했다는 것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녀의 모든 행동이 하나의 거대한 배신극으로 완성되었다. 그녀의 총명함은 나를 속이기 위한 가면이었고, 그녀의 열정은 더 많은 것을 훔치기 위한 탐욕이었다. 내가 잠시나마 품었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통감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배신에 대한 분노이자 그런 배신자에게 잠시나마 마음을 열었던 나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나는 그녀를 당장 해고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자비로운 처사였다. 나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했다. 감히 나, 강민준을 배신한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든 직원이 똑똑히 보게 해야 했다. 나의 제국에서는 어떤 배신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CCTV 모니터를 보았다. 화면 속에서 이수진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예전의 나라면 그녀의 지친 어깨에서 헌신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눈에는 교활한 여우의 모습만이 보였다. 나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빛나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추락시키리라. 의심의 씨앗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 거대하고 뒤틀린 나무로 자라나. 그 도끼 어린 그림자로 내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냥꾼이 되었다. 그리고 이수진은 내 사냥감이 되었다. 나는 내 사무실이라는 안전한 관측소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내 감시망 안에서 자신이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이 조용하고 은밀한 재판의 유일한 판사이자 검사였고, 변호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머릿속에서 짜맞춘 각본에 대입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나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증거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팀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급한 전화를 받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 끝에서 초조한 얼굴로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는 그녀의 모습을 CCTV로 지켜보았다. 그것이 동생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병원의 연락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내 눈에는 그녀가 공모자에게서 비밀 지령을 받는 모습으로 보였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며칠 뒤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출근했다. 평소 꼼꼼하던 그녀가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고 서류를 검토하던 내 지적에 당황하며 연신 사과했다. 그녀는 밤새 동생을 간호하고 쪽잠을 자고 온 길이었다. 나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에서 죄책감을 읽었다. 배신이라는 무거운 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종의 가학적인 쾌감마저 느꼈다. 그래, 괴로워해야지. 감히 나를 속인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나는 그녀를 시험하기로 했다. 일부러 그녀를 내 사무실로 불러 프로젝트의 가장 민감한 핵심 기술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녀의 업무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었다. 그녀가 만약 태영그룹과 내통하고 있다면 분명 아는 척을 하거나 당황해서 말을 더듬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 부분의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이 사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나는 그 짧은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무언가 있구나. 하지만 그녀는 이내 생각을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님, 제 생각에는 현재의 프로토콜은 내부 유출보다는 외부 해킹 방어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위협은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심지어 내가 우려하던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색안경을 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는 대신 그녀의 교활함에 치를 떨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연기하고 있는가. 심지어 나에게 한 수 가르치려 들다니. 그 순간 나는 그녀에 대한 모든 판결을 끝냈다. 유죄, 사형. 다만 그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았을 뿐이다. 조용히 해고하고 업계에서 매장시키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녀가 받았던 찬사와 인정을 그보다 더 큰 경멸과 치욕으로 되돌려주고 싶었다. 계획은 서서히 모습을 갖추었다. 무대는 다음 달에 있을 분기별 전체 임직원 회의. 그곳은 언제나 나의 동무대였다. 내가 회사의 비전을 선포하고 성과를 치하하며 때로는 나태한 자들을 질책하는 자리. 모든 직원이 숨죽여 내 입을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수진이라는 암적인 존재를 도려낼 생각이었다. 나는 보안팀장에게 내가 지시한 증거들을 모아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만들라고 명령했다. 골목길에서 남자와 접선하는 사진, 의심스러운 자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이메일 추앙까지 나는 각각의 증거에 날카로운 해설을 덧붙였다. 객관적인 사실들은 나의 해석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유죄의 증거로 둔갑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것은 정의를 실하려는 자의 평온함이 아니었다.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는 자의 냉정한 평온함이었다. 나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프레젠테이션을 몇 번이고 수정했다.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단어를 써야 그녀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을까? 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자각하지 못했다. 아니, 자각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배신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외과수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는 그녀의 인생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한 명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자 내 권력의 재단에 바쳐질 희생양일 뿐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이면 이수진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녀의 커리어, 그녀의 평판,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까지.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들 속에서 내일 쓰러져갈 한 점의 빛을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결의와 내일의 심판을 기다리는 냉혹한 기대감만이 내 안에 가득했다. 조용한 내 집무실에서 나는 이미 그녀의 사회적 사형집행 서류에 서명을 마친 상태였다. 분기별 전체 임직원 회의가 열리는 대강당은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분기에 대한 기대감과 최고 경영자의 입을 향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단상 위로 올라섰다. 내가 마이크 앞에 서자 웅성거리던 장내는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이 침묵, 이 완벽한 통제감,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권력의 맛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지난 분기의 성과를 치하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받아 적었다. 모든 것이 늘 하던 대로, 내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평온함이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연설의 말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준비해둔 대사를 내뱉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성과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성공적인 조직은 단단한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동료에 대한 믿음, 회사에 대한 충성, 이것이 무너질 때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던 아주 위험한 암세포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강당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내 목소리가 명확하게 울려 퍼지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기획팀, 이수진 사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당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그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얼굴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주변 동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와 나를 번갈아 쳐다봤다. 나는 손가락으로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방금 전까지 화려한 실적 그래프를 보여주던 스크린에 어두운 골목길에서 찍힌 그녀의 사진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사진이 보입니까? 우리의 유망한 직원,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인력인 이수진 사원이 경쟁사의 해결사로 의심되는 인물과 한밤중에 은밀히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내뱉지 못했다. 오해입니다. 그건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해명할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처형이었으니까 오해라고 말하고 싶겠지요. 나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녀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출처 불명의 돈이 주기적으로 입금된 기록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긴 대가치고는 꽤 초라한 금액이군요.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이것, 스크린의 문제의 이메일 초안이 큼지막하게 떠올랐다. 내일 저녁까지는 최종 데이터를 넘겨야 해요.
모든 게 걸린 문제예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핵심 데이터를 넘기기 직전에 작성된 이메일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오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군중을 향해 외쳤다. 이제 강당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지 않았다. 그녀를 믿었던 동료들은 이제 배신감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수진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마주치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두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눈에 그 눈물은 결백의 증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들통난 범죄자의 비굴한 눈물일 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군. 나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이제 마지막 선고를 내릴 시간이었다. 우리 회사는 이수진 사원의 배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수진 사원을 파면합니다. 파면. 그 단어가 강당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회사는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그녀에게 민영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수진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보안팀은 이수진 사원을 강당 밖으로 안내하도록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백 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인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강당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나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다시 강당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일은 여러분 모두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 강민준의 제국에서는 그 어떤 배신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단상을 내려왔다. 직원들은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길을 열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가득했다. 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암세포를 도려냈고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내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만족감이 피어올랐다. 나는 내가 옳았다고,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굳게 믿었다. 지상에 펼쳐진 그녀의 지옥을 상상하면서도 나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이수진을 내 제국에서 추방한 후 며칠간은 만족스러운 평화가 이어졌다. 회사에는 건강한 긴장감이 흘렀다. 직원들은 내 그림자만 봐도 몸을 사렸고 업무 효율은 눈에 띄게 올랐다.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새로운 책임자 아래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배신자를 처단하고 조직을 정화했으니 이제 승리를 만끽할 일만 남았다. 나는 이수진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변호사를 통해 협박 편지가 오거나 혹은 그녀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내가 상상했던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녀에게서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완벽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반응이 없자 내 승리는 어딘가 미완성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비서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외부 연락이 온 것이 없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물론 그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서는 언제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보고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나의 처벌에 대한 무언의 저항처럼 느껴졌다. 내가 내린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 같기도 했다.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진행 상황 보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새로운 팀장이 발표하는 내용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데이터는 정확했고 일정은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다. 이수진이 발표할 때 느껴지던 그 생동감, 그 번뜩이는 영감, 사람을 끌어당기는 열정이 없었다. 그녀가 제시했던 경험의 생태계라는 핵심 비전은 사라지고 다시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제품 개발 계획으로 회귀해 있었다. 이게 다인가? 회의가 끝나고 나는 새로운 팀장에게 물었다. 네, 대표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내가 묻는 건 진행 상황이 아니야. 자네는 이 프로젝트의 혼이 뭐라고 생각하나? 팀장은 당황했다. 그는 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답답함을 느꼈다. 이수진이었다면 내 질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을 것이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프로젝트를 빛나게 했던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을 품고 있던 이수진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재빨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배신자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셈이었으니까. 진짜 균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유럽으로 떠난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바,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슨 일이냐? 소식 들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나는 직감했다.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뿐이다. 결정이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아빠는 그냥 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여직원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한 짓은 그냥 폭력이었어요. 인터넷에 그날의 영상이 떠돌고 있는 모양이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해서 올렸을 것이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냐. 그 여자는 회사를 배신한 스파이였어.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목소리는 더 차갑고 단호해졌다. 스파이라서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누군가를 파괴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보였다고요. 그리고 딸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아빠는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뚝. 전화는 끊겼다. 나는 한동안 끊어진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괴물,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내 딸, 내가 유일하게 마음속 한구석을 내어준 존재가 나를 그렇게 부르자 내 견고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휘청거리며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독한 술을 영업 후 들이켰지만 딸의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았다. 정말 내가 괴물인가 아니야. 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정당한 처벌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그때까지 나의 확신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딸의 그 한마디가 내 확신에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의심의 씨앗을 심어버렸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정말 오해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수진의 침묵이 두려워졌다. 그것은 더 이상 오만한 저항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마지막 정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텅 빈 저택의 어둠 속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승자의 축배가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불길한 예감에 떠는 패배자의 술잔이었다. 내 승리가 사실은 가장 끔찍한 패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오기 시작했다. 딸과의 통화 이후 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득했다. 나는 여전히 최고급 슈트를 입고 고급 세단에 오르고 수많은 직원들의 굽신거리는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내린 기분이었다. 괴물이라는 단어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내 뇌리에 박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보안팀장인 한 부장이 다급한 얼굴로 내 집무실을 찾았다. 그는 내가 이수진을 처단할 때 증거를 수집하고 보고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이전과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나는 말없이 소파를 가리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수진 사원 건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미 끝난 일이잖나. 왜 쓸데없는 짓을... 아닙니다. 대표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수진 사원이 해고된 후에도 내부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소린가?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에 맨 위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재무팀의 고참 부장인 최 부장의 사진과 그가 태영그룹의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새로운 사진들이 있었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그가 태영의 협박을 받고 핵심 재무 정보를 넘겨왔다는 증거들이 이어졌다. 태영그룹에서 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오고 간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명백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럼 이수진은...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한 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이수진 사원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초의 부장이 자신의 범행을 덮기 위해 그리고 대표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서류를 넘겼다. 그곳에는 내가 증거라고 믿었던 것들의 진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 속 남자는 태영의 해결사가 아니라 악질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는 사채업자의 신상 정보와 이수진이 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작성했던 차용증 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계좌에 입금된 돈들은 그녀가 자신의 낡은 노트북과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작은 반지를 중고 사이트에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나는 서류 위에 찍힌 물품 사진들을 보았다. 낡고 다른 물건들. 나는 고작 이런 것들을 팔아넘긴 돈을 가지고 그녀를 배신자라며 몰아세웠던 것이다. 이메일은 어땠나?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이것이 이메일 전문입니다. 한 부장이 내민 종이에는 내가 보았던 그 문장 앞뒤로 수많은 내용이 더 있었다. 그것은 미국의 한 희귀병 연구센터에 보낸 문의 메일이었다. 남동생의 병세와 치료 기록을 보내며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애타게 묻는 내용이었다. 최종 데이터는 동생의 병원 기록이었고 모든 게 걸린 문제는 말 그대로 동생의 목숨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내 발밑이 꺼지고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창백하고 수척했던 얼굴.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밤새 동생을 간호하고 돌아온 자의 피로였다. 회의실에서 불안하게 떨던 눈빛. 그것은 거짓말이 들킬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병원비를 걱정하는 자의 절박함이었다. 골목길에서 사채업자에게 애원하던 모습. 그것은 정보를 팔아넘기는 추악한 거래가 아니라 동생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지던 그녀의 눈물. 그것은 범죄자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피눈물이었다. 왜? 나는 한 부장에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이? 한 부장은 마지막 서류철을 열었다. 그곳에는 이수진의 남동생이 앓고 있다는 희귀병 진단서와 천문학적인 액수가 찍힌 병원비 청구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대표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시다가 몸져 누우셨습니다. 어린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박했던 겁니다. 꿍,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내 손으로 직접 결제했던 그녀의 파면 통지서. 내가 직접 지시해서 만들었던 그녀에 대한 고소장. 그 종이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흩날렸다. 나가, 당장 나가.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한 부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집무실을 나갔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진실의 파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 파편들 하나하나에 베어 피를 흘리는 기분이었다. 내 딸이 했던 말이 귀에서 울렸다. 꿈을. 그래, 나는 괴물이었다. 나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직장을. 그녀가 동생을 살리기 위해 벌이던 처절한 사투를 내 오만과 불신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나는 그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수진 씨, 이수진 씨. 나는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대로 불러보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압도적인 죄책감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란 말인가?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당장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녀를 찾아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다.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내 인생 최악의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추격전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나는 이성을 잃고 질주했다. 비서가 뒤에서 외치는 소리도,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의 놀란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주차장으로 달려가 내 채 올라탔다. 평소에는 수행기사가 열어주던 문을 직접 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인사팀에서 확인한 그녀의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화면에 표시된 곳은 내가 평생 가본 적 없는 낡고 허름한 동네였다. 나는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았다. 신호 위반 경고음이 울리고 다른 차들의 경적 소리가 뒤따랐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든 빨리 가야 했다. 그녀를 만나서 내가 괴물이었다고, 내가 틀렸다고,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해야 했다. 1시간 가까이 달린 끝에 차는 좁은 골목길 앞에서 멈춰 섰다.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건물의 3층. 그녀의 집 현관문 앞이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점잖게,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점점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이수진 씨 안에 있습니까? 나 강민준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내 구함 소리에 옆집 문이 빼꼼 열렸다. 나이 든 아주머니 한 분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누구신데
여기서 이렇게 소란이에요. 저 여기 사는 이수진 씨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혹시 언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아주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 값비싼 옷차림과 이 누추한 동네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 아가씨 요 며칠 안 보이던데. 원래 조용하고 착한 아가씨였는데 한 몇 주 전부터는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 꼭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슨 일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건 내가 그녀를 공개적으로 처형한 직후였을 것이다. 혹시 가족들이 사는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글쎄, 혼자 사는 것 같던데. 가끔 남동생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만. 남동생, 그래, 병원에 있는 남동생. 나는 아주머니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한 부장이 남기고 간 서류철에서 보았던 병원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희망의 마지막 끈이었다. 그녀는 분명 동생 곁에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했다. 병원은 도시의 반대편 끝에 있었다. 다시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수백 번도 더 기도했다. 제발, 제발 그녀가 무사히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저지른 짓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병원에 도착한 나는 원무과로 달려갔다. 내 신분을 밝히고 이수진 씨의 남동생이 입원한 병실을 물었다. 내 이름의 위력은 여전했다. 병원 직원은 곧바로 병동과 병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을 열면 그녀가 있을 것이다.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 무릎이라도 꿇어야 할까? 뺨이라도 맞아야 할까? 어떤 비난도, 어떤 욕설도 닭에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병실 안에는 그녀가 없었다. 산소 호흡기의 의지에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어린 소년과 지친 얼굴로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중년의 여인뿐이었다. 그녀의 어머니인 듯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누구냐는 듯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차마 내가 누구라고 밝힐 수 없었다. 저 이수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혹시 어디 갔는지. 그 순간 여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우리 수진이 연락 안 된 지가 벌써 닷새가 넘었어요. 애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전화기도 꺼져 있고 집에 가봐도 없고 동생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딸이 어디 가서 뭘 하는 건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여기에도 없었다. 동생이 위독한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어 내 목을 조여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병실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복도 벽에 몸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그녀를 찾을 수 있는가? 이대로 그녀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공포가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바로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감정 없는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요. 여기 서울 마포경찰서입니다. 경찰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저희가 신원불명의 여성 변사체를 한 구 발견했는데 소지품에서 강민준 씨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혹시 본인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경찰관의 목소리만이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사망자의 이름은
이수진으로 추정됩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마치 내 세상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절망적인 추격전은 끝났다.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던 그녀는 이제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너머로 경찰관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영혼은 이미 몸을 빠져나가 차갑고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어떻게 경찰서까지 갔는지, 어떻게 시신 안치실 앞에 서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속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장면으로 돌아왔다. 시신 안치실의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이수진이 누워 있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풍경.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거짓된 평온함 아래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얼마나 필사적으로 버텨왔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을 얼마나 잔인하게 끊어버렸는지. 형사과장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신원 확인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다. 나는 펜을 쥔 손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내 이름 석자를 쓰는 것이 천근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보다 힘들었다. 강민준. 그 이름은 이제 내게 살인자의 동의어였다. 그녀의 장례식은 작은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나는 감히 그곳에 갈 수 없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 될 터였다. 나는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그녀의 남동생이 보였다. 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실신하듯 오열하는 그녀의 어머니가 보였다. 회사 동료 몇몇도 와 있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매도했던 그 회의에 참석했던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슬픔과 불편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슬픔에 함께할 자격이 없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다. 나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를 태운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 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했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나의 제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잿더미와도 같았다. 나는 내 전 재산을 출연해 재단 법인을 설립했다. 이수진 재단, 희귀병을 앓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그것은 속죄가 아니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부질없는 몸부림일 뿐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그녀의 남동생이 평생 치료받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나는 이 거대한 저택에 나 자신을 유폐했다. 이것이 세상이 나에게 내리지 않은, 내가 나 자신에게 내린 무기징역이었다. 다시 현재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던 바로 오늘이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내 시간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이 식어빠진 커피를 마시고 똑같이 텅 빈 집안을 서성인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죄책감이 나를 찾아온다. 나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그 허름한 동네를, 그녀의 남동생이 입원해 있던 그 병원 복도를,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떠있던 그 차가운 시신 안치실을 매일 밤 꿈속에서 헤맨다. 내 서재 책상 위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다. 그녀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찍었던 증명사진이다. 내가 보안팀을 통해 얻은
그녀의 유일한 사진. 사진 속에서 그녀는 수줍은 듯, 그러나 희망에 찬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다. 나는 아직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꿈 많던 한 젊은이의 얼굴을 본다. 그리고 그 얼굴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한다. 사람들은 나를 잊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CEO 강민주는 이제 없다. 나는 그저 과거의 망령 속에서 살아가는 늙고 병든 남자일 뿐이다. 이따금 딸에게서 안부를 묻는 연락이 오지만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짧고 서먹하다. 그 아이 역시 알고 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씻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이 긴 고해성사를 마친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의 죄를 기록하고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다. 저택에 또다시 어둠이 내린다. 나는 책상 위 그녀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었던 말을 다시 한번 나지막이 읊조린다. 이것은 그녀에게 닿지 않을 메아리이며 나 자신을 향한 영원한 저주다. 수진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기나긴 형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